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직전에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별 얘기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뭔가 시장을 좀 충격을 혹은 만들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얌전한 그런 FMC 파월 의장의 모습이었던 거죠. 네, 네. 기자회견 뭐 생방송으로 쭉 보고 있었는데 네, 좀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를 했고 네. 특히나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이렇게 매파적으로 바뀌면 어떡하나 이런 조마조마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했던 거는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고 네. 비둘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횟수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을 이제 좀 비관적으로 예상했던 것을 반대로 반전으로 이제 세 번에 대한 점도표도 찍고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눈치를 봤던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총평을 들어보자면 지루했다. 네. 네, 지루했답니까? 네, 총평은? 오늘 뭐 지금 나와서 지루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파월 기자회견은 지루했다, 네. 밋밋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금리 인하다. 음. 시점은 또 역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미팅 바이 미팅. 미팅 때마다 우리는 보고 결정할 거야. 네,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지루했지만 그래도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네. 1월, 2월의 물가는 울퉁불퉁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일희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물가 데이터도 그려가고 있고 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연준이 결정을 내린 거는 일단 금리 동결이에요. 네. 이런 결정의 가장 주요한 배경, 뭐 물가, 고용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뭐라고 보십니까? 물가였고요. 물가. 네, 물가에 대해서 지금 성명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불확실하고 우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유의할 거다. 다만 리스크가 개선이 되면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요 정도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금리 동결을 좀 끌어냈고 뭐 역시나 뜨뜻미지근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1, 2월 물가 지표들이 되게 좀 예상치를 상회하고 전월 대비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고 그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6, 7회 정도 연간 금리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시장의 랠리를 좀 이끌어냈었고 금리가 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1, 2월이 그렇게 지표가 나오면서 많이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금리 인하의 시점이 3월로 봤다가 5월, 6월로 지금 계속 2월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 2월 물가가 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절적 요인이 컸다. 그렇지만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오름폭이 축소세가 진행되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말이 좀 유의미했었는데 네.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그 가로 열고요. 금리 인하 곧 해야 되니까 가로 닫고 데이터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괄호 안의 의미를 우리는 좀 해석을 했어야 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3월 뭐 지금 3월이니까 네네. 5월 뭐 6월 뭐 기자 질문이 막 그랬었거든요. 그쵸. 얼마나 이렇게 하냐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여기서 3개월이면 6월이고 6개월이면 9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미팅 바이 미팅이다. 네, 또 말을 아끼는. 네, 맞습니다. 언제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뭐 분기 아니라든지 상반기라든지 이런 단어를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네.
굉장히 시장에서는 안달이 나는 그런 표현들을 파월이 썼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물가를 보면서 다음 미팅 때 만약에 우리가 연준이 생각하는 그 유의미한 숫자가 있으면은 인하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음 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네. 오늘 주요 지표 전망치가 나왔는데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은 지난 12월과 동일한 2.4%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유지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2.4에서 2.6%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기조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표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의 흐름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 2월 계절적인 요인이고 상반기 중에 조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 볼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최근에 유가가 $80 상회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여전히 있는 가운데에서 북극 한파로 인해서 좀 이런 부분들도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니까 미국의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모두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연준 등 주요국 통화 당국들은 물가 상승률의 오름폭이 축소가 되더라도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를 만약 했는데 올라가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가는 폭을 좀 더 기다리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로 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좀 강한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를 할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면은 6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해도 연준에서 어떤 논리적 기결을 끌어오든지 간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타깝게 다음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지만 6월 또는 늦어도 7월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경제 전망도 내놓았을 텐데 GDP를 네. 좀 상향 조정을 네. 했죠. 경제 전망 좀 계속해서 좀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한 보고서를 통해서 1.4%였었던 기존 24년 전망치가 1.8% 내외 정도로 상향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를 훌쩍 넘는 2.1%가 나왔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 총액에서 이제 상승률을 GDP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네. 1.4에서 2.1이 됐는데 우리가 산수를 했을 때 1.4의 절반이 0.7이잖아요. 그쵸. 0.7이 더해진 거예요. 굉장히 높아진 네. 숫자인데 그렇죠. 성장률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멀어지죠.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 말은 좀 그랬는데 인구 구조 네. 생산성에 대한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하면서 노동 시장에 공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장님들은 그 코로나 때 사장님들은 구인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구직자들이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 구직 시장에서. 네. 그랬던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다. 노동 공급에 힘입어서 우리는 상향 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또 약간 이게 또 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가 올라가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또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업률의 데이터는 줄어드는 환경인 거잖아요. 지금 네, 보면. 그렇죠. 실업률은 최근에 지표는 조금 상향되고 네, 있어서 그나마 질적인 부분의 해석이 좋게 금리 인하로 해석하기 조금 용이했었는데 그쵸. 실업률 또한 4.0%로 기존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과 성장만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와는 좀 반대의 방향으로 엇박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네.
넘어가는 모습이 파월 좀 회장님이? 네, 아, 그랬었고요. 네. 노동시장의 공급은 핸들링 정도에 대해서 조금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네. 완전 고용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는 타이트했었는데 이제 미스매칭 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네. 금리 인하로 가기 위한 수순들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오늘의 결과와 시장 가격이 나타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 전망에는 정말 뭐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팀장님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노랜딩보다는 소프트와 노랜딩의 사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경기 하강 국면에 도래 시점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톤 다운돼야 되는데 네. 톤 다운되는 시점이 자꾸 딜레이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하반기 정도 3분기 말 4분기 초부터 경기 하강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이면은 상반기는 2.1을 상회할 것이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한 1.8에서 2.0이니까 네. 이 정도에 준하는 성장률 전망치가 올 하반기 후반부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노랜딩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서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40bp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약 23bp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그 상승폭이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이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똑같이 올라가면 스프레드가 벌어지지도 좁혀지지도 똑같죠.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금리가 빠질 때 네. 10년물보다 2년물 금리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4.6% 레벨로 네. 빠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폭이 마이너스 30bp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에서 역전이 되어 있다가 마이너스 30대로 좁혀졌다라는 거는 역전폭이 축소된 거잖아요. 그쵸. 역전폭이 축소되고 제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노랜딩인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소프트에서 노랜딩에 대한 가능성, 즉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냉각이 돼서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많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가는 네, 상황인 그래서 거죠. 우리가 주목했었던 점도표 네. 올해 제발 2번 나오면 어떡하지? 3번 나와야 되는데 제발 네. 이랬었는데 3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5.5에서 3회를 빼면은 4.75고 얘네들은 상단과 하단의 중간값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도표상에는 4.6으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5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 하강 국면이 네. 올 하반기 후반부부터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점도표상에 25년도에 3.6이 찍혀 있던 게 3.9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원래는 4번 정도 생각했는데 3회 정도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점도표에 우리가 점으로 찍혀 있는 도표잖아요. 점도표가. 그래서 24년도는 4.75, 4.6에 찍혀 있는 인원의 숫자가 기존에 5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9명은 늘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외로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대목인데 생각하는 이제 시장의 흐름은 이제 과거와 같이 좀 금리 인하가 되면 좀 경기 안 좋으면은 조금 더 빠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에 조금 제동을 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년이 3.9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네. 4%에 찍혀 있는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점이니까 이게 막 분포가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찍혀 있던 3.5 5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명만 남았어요. 다 사라지고 딴 데로 간 거죠. 딴 데로 예, 찍혀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9명이 4 또는 3.5에 있었는데 지금은
6명이 4에 가 있고 네. 한 명만 달랑 3.5에. 그 한 명이 누굴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여전히 굳건하게 네. 본인의 의지를.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점도표를 보면서 많이 찍힌 쪽에 있어서 확률을 높게 보고 그게 이제 75bp 인하로 보면 그걸 3번으로 나눠서 네. 인하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2번 인하하고 한 번 50bp, 한 번 25bp 인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3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저도 오늘 네. 기자회견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네. 아니 그렇게 올릴 때는 네. 베이비 갑자기 하다가 네, 자이언트 빅스텝 빵 하고, 하고 자이언트 빵빵 해주더니 네. 내릴 때도. 금리 인하는 되게 점진적으로 할 것 같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네.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한다.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만큼 물가에 대해서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고 네. 오늘 좀 유의미했었던 말이 음.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 그쵸. 이 말을 그거는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네. 될 현실이 아닌가 그 싶어요. 얘기하면서 네. 그 인구 구조가 좀 바뀌고 네. 생산성이 변화가 된 거 다 알지 않느냐. 인구 구조는 미국이 참 어떻게 보면 수혜받은 나라 우리보다 출산율이 일단 높잖아요. 네. 우리가 문제이지만 우리는 심각하죠. 출산율이 높고 인구 유입에 대한 이민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받쳐주고 경제 활동 있다.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받쳐줄 수 있는 대목. 네네. 거기에다가 리딩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들 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것도 하면서 쪽수도 많은 거죠.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네. 양과 질이 다 그쵸. 고루고루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저금리로 가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팡팡 금리 올릴 때처럼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작 시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6월 늦어도 7월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 있다 쪽으로 지금 무게가 네. 쏠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75bp를 연내 인하한다면 대선 전에 인하 직전에 하기 또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서 네. 그러면은 연말에 연속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건지. 네, 그 대선이 11월 11월 5일인가요? 5일인가요? 네. 11월 첫 주잖아요. 네, 네. 네, 달력을 봐야 되겠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FOMC는 그 전에 한번 하고요. 12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그 대선의 영향을 바로 직전에 미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난한 금리 인하의 경로는 6월과 9월, 12월입니다. 그리고 분기 마지막 회의마다 점도표와 주요 지표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때 얘기하기가 좀 좋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QT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 성명문에는 기존 발표 계획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QT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다라고 시인을 했고요. 그럼 기자들은 당연히 또 언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들. 네, 이런 얘기를 뭐 명확하게는 하진 않았지만 fairly soon이라고 했어요. fairly soon. 그냥 순 아니고 네. fairly soon. 적정할 때 곧 하겠다. 어. 그러니까 당장 하는 거면은 다음 달이거든요. 어. 근데 당장 아니잖아요. 네. 적정한 곳. 그러니까 6월 정도 아닐까. 금리 인하와 함께 QT에 대한 테이퍼링도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도 고시니까 9월은 좀 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이걸 왜 하냐면은 2019년도에 QT를 하다가 긴축 발작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RP 시장에서의 자금 시장 경색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물가나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시소 게임을 하고 있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살아났네요.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RP 시장에서 또- 뭔가 금리가 발작을 하게 되면은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거나 금리 정책의 경로에 노이즈로 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QT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현황이 어떠냐? 지금 약 0.8조 달러 지금 대차 대조표에 꽂혀 있거든요. 네. RRP가 네. 영레포가. 네. 그런데 작년 이맘때 3월 2주차에 네. 2.4조 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약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 빠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하 왜 빠르게 안 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영래포의 잔액이 굉장히 네.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 금융시장 지금 원래 영래포 시장에서 이제 영래포로 가게 되면은 돈을 주거든요. 연준이 네. 그 지급준비금 제외하고도 돈을 주니까 다른 데 안 간 돈이 안으로 돌아와서 연준이 돈을 주면은 그냥 그걸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상품으로 가는 환경들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금융시장에 있어서 정책 경로가 빠르게 확산이 되는 건 좋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었을 때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나 5년 전에 한번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QT 테이퍼링은 곧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저희가 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영의 수준으로 가고 있다, 뭐 네. 이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연준도 우리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연준도 당연히 네.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런 이제 매크로 양적 긴축 QT 얘기할 때마다 네.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의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이나 이런 내용을 해석하면서 내가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어렵고 지난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약간 뇌에 지진이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봐야 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 또 팀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뭐 지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지진이 아니라 이렇게 네. 움직여야 네. 다양한 부분에 노출이 되면서 제 뇌가 지진이 났다. 네네 좋은 반응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fairly soon 조만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시기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6월 네. 내지는 7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6월 내지는 7월 정도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좀 쉽게 한 가지만 더 표현을 좋습니다. 드리자면은 지금 1년에 8번 금리 결정 회의가 있잖아요. 네. 2번 했어요. 네. 그럼 6번 남았잖아요. 그쵸. 동전 던지기나 똑같은 거예요. 아. 3번의 금리 인하니까. 3대 3. 네. 네. 던져서 앞이 나오면은 금리 인하. 뒤가 나오면은 한 번 더. 설마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에 네. 의하면 네네. 이제 반타작이라는 거죠. 반반. 네, 반반이니까 이제 곧 저희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3회 금리 인하를 얘기 드렸고요. 3회 금리 인하의 시점은 6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작년 연말에는 말씀드릴 때 다른 데는 6, 7회를 보는데 왜 3회를 보느냐라고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2회로 되는 것 같은데 계속 3회를 유지하느냐. 네. 참 저희도 쉽지 않은 그 직업에 애환이 담겨져 있는데요. 3회 이제 반반이기 때문에 이제 3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리고 6월에 하는 것이 무난하다라는 점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내용 중에서 그 기자의 질문이 중립금리가 높아진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파월 의장이 즉답을 피했어요. 이게 네.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하면 사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각 다른데 롱거런 기준금리가 이제 연준의 점도표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기자가 얘기한 거는 2.5%였는데 2.6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네. 이 점도표가 2.5에서 잘 안 바뀌는데 올라간 건 좀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도표에 점을 세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랬더니 롱거런에서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 위로 찍은 인물이 7명이 나왔고요. 그 전 회의에는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 중간의 관점은 바뀌지 않았는데 위로 찍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네.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워낙에 리딩하는 인더스트리도 많고 경제 발전의 그런 힘이 견고한 가운데에서 인구 유입 그리고 생산 가능한 인구의 범용이라고 할까요? 커버리지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노동 시장의 질적인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스크래치가 가고 있다라는 건데
사장님만 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들도 많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결국에 제로 금리였던 것으로 대표되잖아요. 네. 그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과거와는 우리가 과거 10년 전의 세상과는 좀 다른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과거 10년 전을 뉴노멀이라고 했다라면은 지금은 어떤 게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노멀한 시대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이 금리 인하 시기를 예상을 하시는데 6, 9, 12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몇 분이 올려주셨는데 9월에 대선 앞두고 금리 네. 인하하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연준은 파월 의장도 항상 얘기하듯이 독립적으로 네. 정책을 펼친다라고는 하지만 9월은 너무 바이든 쪽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쪽으로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 바이든 표심이 또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고민을 하다 보면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우리가 변수가 지금 기간이 굉장히 사실 많이 남은 거잖아요. 네. 변수가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는 금리 인하의 그 폭이나 시기를 좀 더 당길 수 있을 만한 변수 뭐가 또 좀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그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내려가는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트렌드가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짧아요. 기간이. 올라갔던 거는 급격하게 올라갔고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했는데 내려온 부분들이 되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내려왔고 내려오다가 요즘에 조금 상방 그러니까 위를 치고 가는 힘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 네. 이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가격 같은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여전히 노출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조금 소폭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경감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의 호재는 있지만 네. 중국발 그리고 원 에너지 가격과 산업금속이 오른다라는 부분들은 공급층 요인의 선진국에 있어서는 생산자 물가로 전이가 되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고 있고 선진 증시와 선진국 중심의 중앙은행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도하기는 다소 이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을 지지해주고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로 가는 수순에 있고 이러한 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호를 명확하게 주지는 않아서 다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을 소요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좀 우려했던 뭐 2번 아니고 3번 저도 이 횟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75라고 해서 3번이라고 해석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환호해서 갑자기 시장 어제 엄청나게 오후쯤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게 조정의 빌미가 없어졌다라는 해석으로 일단은 장중에 올라간 건데 이게 또 내일은 다르게 해석해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일단은 한 차례 뭐 지루했지만 FOMC 3월 무난하게 끝났다로 보시는지. 미장만 본다라면 조금 예외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금주 초까지의 반응을 보면은 네. 달러가 강해졌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나타나면서 올라갔죠. 네. 그리고 채권 시장 금리 대폭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화 약세, 강달러, 채권, 선진 신흥 모두 약세였고요. 네. 우리 증시 뜨뜻미지근했었습니다. 물론 개별 재료들은 있지만, 근데 미국장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합 또는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였던 것이죠. 강달러가 나타나게 되면은 유가증권은 피곤합니다. 불편하다라는 네. 거죠.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벗어나 있었던 것들이 미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올라갔잖아요. 좀 되게 환호를 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다른 데가 환호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미국장마저 더 환호를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의 통화 정책의 재료보다는 다른 재료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고 딴 미국장을 제외하고는 지난주부터 통화 정책에 의한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반작용이 나타난 것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겠으나 미국장은 원래 통화 정책의 영향력을 많이 안 받았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통화 정책에 의한 호재로 받아들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재료로 더 시선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권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다들 이제 기대감에 선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 또 기대감으로 채권 투자 최근에 또 많이도 관심 가지시는데 네. 시기적으로 지금 채권 투자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도 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3월부터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이제 금리가 오를 때마다 분할 매수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신다라면은 좋은데 작년에는 금리가 오를 때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금리의 이 하락으로 될 수 있는 통화 정책의 여건이 다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주로 말씀드려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임박해 있고 여전히 강달러에 대한 모멘텀이 완벽하게 사그라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강달러도 서서히 둔화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대변하는 그 연준 스탠스와 그리고 이에 연동이 되어 있는 금리의 상승 압력 또한 과거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점은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기 직전까지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을 또 비중을 좀 확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동시에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조금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FOMC가 끝나고 다음 날 이게 관련한 내용을 요목조목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번 달에도 또 고생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FOMC 관련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